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최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20회 알테무직 서울 정기 연주회인데요. 오늘 음악회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음악회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음악회는 희희낙낙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쁘고 그리고 희망차고 또 즐겁고 즐겁다 이런 뜻으로 음악회를 마련했는데 코로나로 좀 우울한 이 시기에 이 음악회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주를 맡은 알테무직 서울은 옛날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예요. 옛날 음악을 옛날에 만들었던 그 악기 그대로 연주법을 그대로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알테무직이라는 게 옛날 음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여기 이쪽에 바이올린 있고 여기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저 뒤쪽에 좀 큰 비올로네라는 악기도 있는데 네, 음악 감독은 여기 계신 강효정 선생님이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비발디는 그 이탈리아의 태양이 참 아름다운 베네치아 태생이죠.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면은 성 마르코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성 마르코 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비발디가. 그래서 바이올린도 굉장히 잘했지만 또 여러 곡을 썼는데 오늘 첫 곡은 먼저 오페라 파르나체라는 오페라의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이 곡은 일 파르나체 첫 곡은 로마와 싸운 폰토 왕국의 왕 파르나체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그 전쟁 상황의 음악이기 때문에 좀 음악이 좀 약간 강하게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고 이 비발디의 작품이 다 바로크 시대의 작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대의 르네상스 음악이 좀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운 음악이라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대조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실 비발디의 작품 일 파르네체 그 심포니아를 들어보시면 그런 대조와 극적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주를 들어보시겠는데 이 심포니아는 모두 3개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시작을 하고 조금 느렸다가 다시 빠르게 마무리되는 곡인데 오늘 지휘를 해주실 권민석 지휘자님은 여러분 리코더라는 악기 잘 아시죠? 바로크 시대에 많이 연주하던 악기인데 리코더도 연주하시고 또 지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곡 연주 후에 리코더 연주도 들려주실 예정인데 일단 첫 곡은 기악곡으로 일 파르나체의 서곡 심포니아 전 3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휘를 해주실 권민석 선생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곡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네, 바로크 시대 작곡가 비발디의 오페라 일 파르나체. 그러니까 파르나체는 로마와 싸운 폰토 왕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왕인데 왕의 고뇌와 사랑, 명예 뭐 이런 고민들을 다룬 오페라가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된 심포니아를 지금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악기가 좀 못 보던 악기도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바이올린은 좀 익숙하시지만 여기 이 악기 네, 류트라는 악기인데 좀 큰 류트를 테오르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테오르보 같은 악기는 옛날 오케스트라에는 편성이 됐어요. 근데 요즘 현대 오케스트라에서는 보기 좀 힘든 아주 귀한 악기고요.
또 이 중앙에 또 작은 예쁜 건반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는 챔발로라고도 하고 합시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이제 현악기 중간중간 소리가 약간 챙챙거리는 이쁜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악기, 그 소리가 바로 이 챔발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악기 편성으로 된 오케스트라 연주 지금 듣고 계신데, 이제 다음 곡으로는 여기 리코더 협주곡을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역시 비발디의 작품인데, 이 곡은 리코더와 이제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 종류를 이제 협주곡이라고 하죠. 근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라 노떼, 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음악이 시끄럽진 않겠죠? 밤이니까 좀 조용하게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리코더 아마 다 아실 텐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새소리처럼 표현이 돼요, 이 곡에서. 그래서 이제 밤의 새소리처럼 음악이 시작을 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라르고 좀 느리게 시작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태리 작곡가라서 이태리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프레스토가 이제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빨라집니다. 처음에 느렸다가 그 빨라지는 그 음악에 비발디가 뭐라고 썼냐면 판타스미라고 썼습니다. 그게 환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깨비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막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르고 느렸다가 다시 빨랐다가 다시 느린데, 여기 보면 또 일 소노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이 드니까 잠자는 거를 음악으로 현악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리코더는 이 음악에서 연주를 안 하고 현악기로 조용하게 연주가 되다가 마지막은 빠르게 끝나는데, 지휘자님한테 여쭤보니까 봉이 트는 걸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지휘를 해주신 권민석 선생님이 이 곡에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리코더와 지휘를 겸하게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리코더 연주와 지휘를 맡아주실 권민석 선생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이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이 연주가 되기 때문에 제 앞에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비발디의 곡인데요. 이 비발디는 이탈리아의 또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아주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피에타라는 그 고아원이 있었는데 베네치아에 그 고아원이지만 음악 교육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원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비발디가 굉장히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협주곡을 굉장히 많이 써서 거의 500곡이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많지만 오늘은 두 대의 첼로가 협연을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두 대의 악기가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서로 뒷쫓으면서 아주 재밌게 추격을 하듯이 그렇게 연주하는 것이 이 곡의 매력입니다. 네, 그러면 연주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감상하시겠는데 이 작품 실제 악기입니다.
고대 첼로를 위한 협주곡 사막장으로 된 작품 감상하셨는데 제가 연주자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아까 여기 강효정 음악감독, 이 단체의 음악감독을 있는 강효정 씨, 그다음에 김소은 씨가 첼로 연주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발디의 작품 세 곡을 감상을 하셨고요. 이제 이 음악회 이제 제 2부 두 작곡가의 작품을 또 비교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런던의 핸델 그리고 드레스덴의 하세라는 제목으로 2부 공연 시작인데요. 우선 핸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음악 교과서에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핸델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게다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여성 작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바흐의 음악이 둘 다 이제 독일 작곡가죠. 바흐와 핸델. 근데 바흐의 음악이 좀 엄격하다면 아버지처럼 핸델의 음악은 좀 쉽게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자애로워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건너가요. 25살에 영국으로 그냥 건너갔는데 그 이유가 독일보다 영국이 훨씬 공연 문화가 발전을 해가지고 오페라 극장도 공연도 굉장히 많고 이탈리아 스타일의 오페라 공연이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핸델은 오페라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무작정 갔는데 거기서 훌륭한 성악가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25살에 건너가서 첫 번째로 발표한 오페라가 리날도라는 오페라입니다. 근데 그 오페라가 대박이 났어요.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영국에 원래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하게 돼서 아예 이름도 그냥 국적도 영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저게 이제 독일식으로 쓴 거고요. 이제 영국인이 되면서 조지 프레데릭 핸델 할 때 물라우트도 없고 이름이 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오늘 그 핸델의 바로 첫 번째 아주 굉장히 성공한 영국에서 성공시킨 오페라 리날도의 막이 오르기 전에 서곡을 먼저 들으실 텐데요. 이 작품은 리코더 연주도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지휘자 선생님이 리코더 연주도 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에 이어서 곧바로 다음 작곡가로 요한 아돌프 하세의 작품을 들으실 텐데 핸델의 이름에 비해서 하세가 좀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작곡가고 역시 독일 태생입니다. 근데 이분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탈리아 오페라 전문가고 이태리어로 다 오페라도 썼고 또 부인이 굉장한 소프라노 가수였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명성을 얻어서 런던에 가본 적도 없는데 런던에 있는 핸델이 이 하세 오페라를 연주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명성이 나다 보니까 독일에서 드레스덴에서 이 하세를 다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한 30년 동안 궁정 악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하세의 작품 중에서 후가와 아다지오라는 기악곡을 감상하시겠는데요. 후가라는 말은 원래 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게 뒤쫓아가고 도망가듯이 계속 뒤따르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시고 휴식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굉장한 작품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휴식이 좀 필요해서. 자, 그러면 핸델의 리날도 서곡, 그 다음에 하세의 후가와 아다지오 이렇게 두 곡 연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지휘자 선생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후반부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굉장한 대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돈키호테, 모노드라마 형태로 음악과 연기가 곁들여진 돈키호테가 이제 공연이 됩니다. 작곡가는 여기 보고 계신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인데, 텔레만은 마흐와 아까 음악을 들으신 핸델과 동시대에 활동한 독일의 작곡가인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마흐와 핸델이 쓴 작품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썼다고 하죠. 거의 뭐 2,000곡이 넘게 작곡을 했고, 당대에는 마흐와 핸델은 모르겠지만 마흐보다 훨씬 인기가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텔레만의 관현악 모음곡 돈키호테를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돈키호테 여러분 이야기 잘 아세요? 기사 이야기죠. 그 세르반테스라고 스페인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완성한 소설 돈키호테의 바탕을 둔 작품이 이제 들으실 텔레만의 곡인데, 세르반테스는 그 돈키호테로 정말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들어섰죠. 그래서 이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부를 정도로 돈키호테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난 것이 1616년 4월 23일인데 같은 날 셰익스피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죠. 그 정도로 위대한 작가고 돈키호테가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야기에 이제 곡을 붙였는데, 오늘 들으실 모노드라마 이제 돈키호테 모음곡은 서곡 그다음에 뭐 여러 곡들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 작품인데, 오늘은 배우 양승환 씨가 이제 돈키호테를 모시는 시종 산초 역을 1인 2역을 하게 돼요. 오늘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는 기사도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은 돈키호테가 자기가 기사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풍차를 보고 거인인 줄 알고 풍차를 공격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어떤 여관에 도착을 했는데 여관이 성인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숫대야를 무슨 황금 투구로 오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어떤 돈키호테의 이야기인데, 돈키호테를 항상 시종을 드는 산초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돈키호테와 산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곡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이제 서곡으로 시작해서 잠에서 깬 돈키호테라는 곡이 연주가 됩니다. 좀 조용한 곡이에요. 그 다음이 유명한 풍차 공격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돌시네아 공주를 향한 한숨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풍차 공격, 이 유명한 에피소드, 이 풍차 공격한 그 장소가 몬티엘 평원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태양이 장렬하고 열기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신기루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거인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시네아 공주는 누구냐면, 기사에게는 여성이 있어야 되죠. 공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숭배할 그런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둘시네아 공주는 사실은 없어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돈키호테는 항상 그 둘시네아 공주를 자기의 영원한 연인으로 생각을 하고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조롱받는 산초 판사, 이거는 이제 그 돈키호테의 시조 산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로시난테의 질주와 노세의 질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시난테는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막 펄쩍펄쩍 뛰고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이 돈키호테의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 양승환 씨의 연기, 그리고 알테무직 서울의 연주, 그리고 권민석 씨의 지휘로 텔레만의 돈키호테 모노드라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휘자 권민석 씨를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리, 지금 저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요? 어이, 말씀이나 좀 하시지. 배가 고파. 야, 근데 나리, 모험이라는 게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말을 못하면 병에 걸리는 체질이라서 말입니다요. 말을 하고 싶으면 짧게 하게나? 이야기가 길면 듣기 좋은 법이 없으니까. 아, 예. 앞으로 저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라면요, 그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모험이라는 게 말입니다요, 제가 기사를 모시는 하인으로서 대강 짐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럼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모험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네. 기사가 우선 제대로 된 기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모험을 찾아 세상을 방랑하며 떠돌아다녀야 하는 법이라네. 오? 그리하여 모험을 잘 끝내고 이름과 명성을 얻으면 방문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소리치겠지. 바로 저번이 말로 맡았던 그분이야, 찐찐, 이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그의 명성과 모험담이 전해지고 그 소식은 왕궁으로 들어가겠지. 왕궁에서는 왕이 친히 그를 맞으러 나와서 그간의 노고를 취할 걸세. 거기에서 왕비와 그의 딸 공주를 만나게 될 텐데 그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 그 긴 머리에서는 천상의 향기가 기사에 불어터진 코를 향기롭게 자극하면서 우와, 대빵 예쁘겠다. 정신 차리게, 산초. 그리하여 기사는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하인에게는 성을 통째로 내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야. 아싸!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요. 그거요요. 와, 근데 8월이라 볕이 작살이구만요. 날이 힘드시죠? 아, 이런 차림을 한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은 나리는 어떻겠어요? 아, 이럴 때 그냥 바람이나 살살 불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고장에서 그런 걸 바라려면 똥구녕으로 그냥 파인애플이 쪽쪽 빠져나오는 걸 기대하는 게 낫죠. 나리, 근데 왜 그러셔요? 산초, 드디어 우리에게 해운의 여신이 위대한 모험을 가져다 주었구나. 저기 어마어마한 거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드디어 라만차의 동교태의 이름을 열고 정의로운 결투를 벌이게 되었도다. 몬티의 병원이 넓게 퍼지는 아침 안개 속에서 발을 빙빙 돌리며 그대 거인이여, 저며진 인간들로 배채우며 입맛다시는 그대 거인이여. 나리, 거인은 무슨 거인이요? 아니에요. 저건 거인이 아니라 커다란 톱니바퀴요. 저것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순간, 마법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지는도다. 착한 인간들을 지배하는 자들아, 내가 맛 좀 보여주마. 달려라, 로시런데! 와, 날이 안 돼요. 날이 안 돼요. 날이 안 돼. 어우.
오 그리운 불신의 아씨, 그대를 향한 이 일편단심 기사의 순정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 내 밤의 빛, 고통의 영광, 내 길의 이정표, 내 운의 별이여. 산초, 그대는 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날 보는가? 왜 내가 미친 것 같을까? 그래,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사랑하는 불신의 공주를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칠 만한 노릇이지. 산초, 이 편지를 불신의 아씨에게 전하고 그 답장으로 내가 간직할 만한 증표를 가져다 주게. 나리, 제가 불신의 아씨 이름을 숱하게 들어봤지만 초상화를 봤나 어디 산다는 얘기를 들어봤나.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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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듣고 보니 우리 옆마을 로렌소 고추라는 그 농부의 딸이라고? 가만있어 봐. 이름이 알돈자 로렌사. 아니 그럼 우리 나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그걸로 들은 이름만으로는 그 자기 생명처럼 그 존재를 상상하고 있던 거야? 와 이거 미치겠네. 내가 이 여자를 알아도 너무 잘 알지. 물론 아무나 할 데 없는 처자요. 착하고 조신하고. 그런데 말이오, 온 동네 청년들보다 힘이 더 세서 그 무거운 쇠 절구질도 그냥 혼자 까닥까닥거리고 한번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짜랑짜랑. 와 세상에 우리 나리 미친데 내가 아주 취향까지 독특하네. 야, 나리 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네요. 저 그 두신의 공주가 어느 성에 사는 그 귀부인이거나 실제로 어느 그 공주인 줄만 알았죠. 자넨 말이 너무 많아, 산초. 이런. 그래도 자네가 가끔은 상당히 예리할 때가 있다는 걸 내 인정을 하네. 하지만 이 사람아, 모든 걸 그렇게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게라. 내가 엘도보스에 있는 둘시니아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기에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공주와도 같은 분이 되는 것이라네. 시인들이 제멋대로 이름 붙이고 사랑하고 칭송하는 그 귀부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들이라고 생각하나? 대부분 가상의 여인을 만들었었을 뿐이야. 그것은 시인들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하고 사랑할 용기와 덕을 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어. 그러하기에 나도 알돈자 로렌소라는 아가씨가 어떠하든지 그저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정숙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일이지. 내 이 팔뚝에 힘을 불어다 넣어준 불신의 아씨의 은덕이 아니라면 누가 저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누가 저 마법사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일세. 그녀가 내 안에서 승리하는 것일세. 나는 그녀 안에서 살고 숨쉬니까 내 존재와 생명이 있는 것이지. 무식한 놈들이라면 이런 나를 책망하겠지만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나를 책망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 둘시네야, 오 둘시네야. 이상했지. 이상하더라고. 그때 실제로 내 앞에 둘시네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산초, 내 친구 산초여, 나는 지난 세기의 모든 방랑 기사들을 망각 속에 잠재우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신기한 무공을 세워 그들을 망각 속에 잠재울 거야. 서재에서 책 속에 파묻혀 지낼 때 나 알론조기야 나는 마음속으로만 자비심과 아량을 품고 있을 뿐 그걸 베풀 기회를 찾고 있지 못했다네. 부당한 일들이 불러일으키는 노여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는가? 동정심이나 선의, 사랑이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분이어서야 되겠는가? 오, 아름다운 시절, 행복한 세상이 있었으니 옛사람들은 그 시절을 일컬어 황금세기라 했지. 그 시절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이 풍족했었다네. 좋은 일을 하려고 돌려서 말하거나 꾸미지도 않았고 진실이나 평범을 가장한 그 어떤 사악한 행동도 협작, 속임수도 없었고 오직 정의라는 글자 그대로 지켜져서 요즘 이런 난장판처럼 배경이니 이속이니 공정성을 흐리고 못되게 하는 일들을 감히 못했다네. 모든 것이 화평하고 친절하고 조화로웠지. 그러나 이 못되거리 없는 시절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일세. 그래서 나는 하늘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지난 세기의 방랑 기사들이 그러했듯 오로지 약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돕는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싸울 것이고 타락한 이 시대에는 기사도가 부활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난 그걸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려고 기사가 된 것이지. 산초,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여,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일세. 우리의 시각과 육체가 느끼는 그것만이 실제라고 인식하는 의식의 감옥 속으로 우리를 가두려는 계획이야.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만든 싸구려 가치들, 수치와 형식, 물질과 많은 고정관념들을 맹신하고 있거나 빠져있다니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세. 그것들은 순진한 양의 탈을 쓴 마법사들이지. 세계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들 마법의 힘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네. 누가 그들을 멈춰 세울 것인가? 누가 창을 들어 그들 마법사들을 향해 돌진할 것인가? 나부터 이 오만 방자한 마법사들아, 난 단 한 명의 기사일 뿐이다. 용감한 내 형제 산초여, 언제나 불안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리라. 두려움은 우리를 진실로부터 눈멀게 하는 법일세. 눈먼 자들은, 그리고 비겁한 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지. 그래서 결국 정의라는 건, 정의를 부르짖는 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겠나? 정직한 내 친구 산초여, 그대는 그대의 몸속에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왕이 자기 땅의 주인이듯 그대도 그대 마음의 주인이니 그대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따르라.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건 아니지 않을까? 자유란 것은 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들 중 하나일세. 이 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바다가 보유한 모든 보물과도 견줄 수 없는 게 자유지. 내 자유. 모든 자유란 것은 깡패들이 우리에게 줄지 말지 결정할 선물이 아니라.
그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라. 그 아름다움이 자신을 더없이 살게 함을 알라. 떠오르는 태양아, 그녀를 보거들 나는 내 안부도 전해주시게나.
아,